너무 급하게 안 사셔도 될 것 같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많이는 아니라도 한 10% 정도는 좀 편입을 하면 추천드리고, 좀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이런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 기술주잖아요. 그렇죠. 네. 좀 먼 얘기긴 한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좀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좀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은 역시나 그런 빅테크 주식들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완전 개별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굉장히 긴 호흡은 제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건 얘기잖아요. 아주 롱텀으로 본다면 당연히 기술주가 어떤 기술 지배력이라든지 파괴적 혁신 같은 것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1, 2년 정도, 한 1년 정도 본다고 하면은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1년 내 1년 반 정도에는 기술주가 주도주로 많이 턴어라운드 하는데도 하긴 좀 녹록치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걸 감안하셔서 예, 맞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크리티컬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왜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런 거죠. 우리가 녹화되기 전에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제 예상이 맞다고 하면 금년 말 정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고 그 후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일반적으로 기술주는 우리가 채권 용어지만 롱듀레이션 자산이라고 하죠. 롱듀레이션 자산은 상대적으로 테크는 저금리일 때 수혜를 보고 고금리가 되면 밸류에이션에 어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재미가 없는 주식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건데, 그러면 과거의 패턴을 봐서는 이제 기술주가 과거에 고평가됐던 부분 상당 부분 해소됐고, 또 저금리의 대표적인 수혜주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정도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쪽 얘기가 좀 더 얘기가 좀 많이 이제 화두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부분이 더 화두가 되면은 사실은 좀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쪽의 자산보다는 다음 질문 주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가치주나 좀 그런 어떤 반대편에 어떤 현재 캐시플로우가 좋고 밸류에이션 싼 주식들, 어떻게 보면 아주 베이직한 얘기지만은 그런 쪽을 갖고 좀 가시는 게 좀 반등할 때도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기술주의 한 영역이긴 한데 반도체 주식이 진짜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4,000 찍다가 거의 지금 2,000까지 네. 올라말랑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엔비디아나 AMD 이런 것들은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보니까 네.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망한 주식들인데 유망하죠.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고. 네. 이게 이런 답변하면 아주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워낙에 삼성전자 하는 분이 많으니까. 왜냐면 여기 투자하고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냥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너무 급하게 안 사셔도 될 것 같다. 최대한 순화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냥 뭐냐면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벌어져요. 네네. 가상금리가 폭등을 하고, 제가 섹터별로 그 가상금리와 어느 쪽이 그러면은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냐 이런 얘기 할 때 전형적으로 가상금리가 벌어질 때 안 좋은 섹터가 경기 민감주죠. 그렇죠. 경기 민감주의 또 대표적인 아이콘이 반도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또한 아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앞으로 우리 어떤 매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열심히 좀 사두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경기가 아까 좀 약간씩 이렇게 무게추가 바뀌어 있는 그런 추로 간다는 거에 동일한다고 하면 급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좀 베이직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에 섞인 거 말고 베이직한 거, 예를 들면 경제가 매크로가 돌아설 것 같은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들이셔도 안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좀 바닥을 찍어야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뭐 정말 기적적으로 그냥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대신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확실히 좀 돌아서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 민감주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약간 좀 기술적 성장주에도 좀 분류가 되지 않아요? 금리가 좀 확실히 내려온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아마 지금 사회자님이 저한테 질문 안 주셨는데, 네네. 네, 그런 분들 어떡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저 이렇게 좀 원론적 얘기인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원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직한 얘기를 좀 아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제 자체 유튜브가 있는데, 그 자체 유튜브 올려놓은 게 있는 네네. 뭐냐면은, 베어마켓의 특징을 정확하게 생각보다 모르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회자님 정도 전문가는 다 아시지만은 네. 우리가 베어마켓 같은 지난 한 100년 동안의 베어마켓, 그러니까 베어마켓이라는 약세장이라는 게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이라고 우리가 통칭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대다수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강세장과 약세장이 어느 쪽이 더 긴 것 같으면 당연히 약세장이 더 긴 것 같대요. 내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네네. 그런 말씀도 주시고 또 한 질문 또 뭐냐, 약세장의 하락폭과 강세장의 상승폭이 어느 쪽이 더 폭이 더 큰 것 같습니까? 그 또한 약세장의 하락폭이 더 크다고 말씀을 다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근데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상승장은 통상적으로 4년 5개월 올라갑니다. 물론 지수 개념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네네. 4년 5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거의 한 5년 가까이 올라가고, 하락장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로 끝납니다. 통상적으로. 한 1년, 좀 길게 봐서 한 1년 반 정도가 하락장입니다. 지금 한 8개월 지났죠. 네. 그냥 우리가 다 잘 모르겠는데, 과거의 어떤 통계로 본다고 하면 이제 한 중반 정도 온 거죠. 한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하락정의 평균 하락폭은, 이건 또 우리한테 굿뉴스, 그러니까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대공황까지 포함했을 때 평균 하락폭은 40%입니다. 고점 대비 40%인데, 네. 근데 워낙에 대공황이, 그게, GDP 성장이 미국이 25%가 감소한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그 데이터는 제외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약세장만 분석해보니까, 다행히 26% 정도가 평균 하락폭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반면 상승장이 아까 하락장이, 약세장이 이제 한 1년에 1년 반, 그리고 평균 하락폭이 한 26%인데, 상승장은 4년 5개월 정도 평균 같고요. 상승폭은 무려 14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너무 싼 표현일 수도 있지만 존버람이 있지만 그게 결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장기로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어떤 그거에 대한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약세장과 강세장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좀 훈훈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긴 한데, 그렇다면 약간 뭐 아무래도 좀 반등하려면 기간이 좀 걸리긴 하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주식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앞서서도 뭐 살짝 뭐 같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좀 섹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뷰 자체가 좀 경제가 이제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거에 대한 어떤 후폭풍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이게 좀 걱정이에요. 동시에 나빠지니까. 네네. 잠시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 가정으로 내년에 경제가 좀 굉장히 좀 둔화될 여지가 있다는 거를 전제를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전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첫 번째 든 생각이 공격보다는 디펜스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생각보다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교과적인 얘기지만은 방어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방어주라는 건 크게 세 축이 있죠. 첫 번째는 유틸리티, 두 번째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방어주인데,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다수가 이 방어주는 별로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관심이 없죠. 사실. 관심이 없을 거예요. 너무 재미없죠.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이겠지만 좀 아주 원론적이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연동되어 있는 게 인컴이나 배당 관련된 주식들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이면 여기에 또 하나 더 팁을 좀 드리면은 좀
헤지펀드 성격의 ETF도 좀 편입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약간 그 잘 와닿지가 않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헤지펀드에 대해서. 네. 일단은 우리가 보통 주식이나 채권은 방향성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즉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써서 영어를 쓰지 말라고 너무 이제 댓글이 많아서 제가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네. 직관적으로 가장 설명이 좀 쉬워서 했는데 예를 들면 방향이라는 게 영어로 디렉션이잖아요. 근데 같은 D인데 헤지펀드는 좀 다른 D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주식이나 채권은 방향에 투자하는 거지만은 헤지펀드는 디퍼런스, 차이에 투자한다. 뭐 변동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좋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체력이 좋은 친구와 체력이 안 좋은 친구가 100m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할 건데 근데 우리가 과거에 경기 상승후에 돈의 뒷바람이 쫙 불잖아요. 돈이 불으면 우리가 블루칩과 옐로칩이 동시에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장이 날아간 장에서는 얘들 간의 편차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긴축가 지금 돈의 뒷바람이 사라지죠. 그럼 이론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이제 각자 실력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력이 편차 크기 때문에 뭐 같이 내리더라도 한쪽은 많이 내리고 덜 내릴 거고 올라가더라도 한쪽은 많이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이런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헤지펀드라는 거는 디퍼런스 같은 주식 안에 또 국가별로 편차, 통화별로 편차, 그리고 채권별로 편차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 수익을 하는 게임이 이제 헤지펀드입니다. 아비트러지를 하는 거니까 네네. 차익거래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펀드들은요, 장이 쭉 날아갈 때는 성과 안 좋습니다. 원방에 날아갈 때. 근데 금년 같은 데는요, 헤지펀드 성과가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자체로 자문하는 포트 중에 하나 한 10% 넣어놨는데 금년에 37% 났어요. 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디퍼런스를 투자하는 거고 조금만 더 보여서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미국과 한국 주식이 다 내려간다 가정합시다. 네. 그런데 상대로 미국 경제가 좋을 것 같으니까 미국 주식은 롱을 잡고 한국 주식을 숏을 쳐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데 미국이 5% 내려가는데 한국 주식이 10% 내려가면은 이 펀드는 5%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장이 오르고 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차이가 발생하면 이런 헤지 펀드는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까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좀 저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관점의 섹터에서는 방어주처럼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조금은 얼터네이티브나 헤지펀드 스타일의 성격의 자산도 많이는 아니라도 한 10% 정도는 좀 편입을 하면 추천드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현금 한 50%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 네. 네. 근데 그 헤지펀드 성격 ETF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처음 듣는 거라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예,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어서 조금은 요거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헤지펀드가 유동성도 부족하고 네. 실제로 유동성도 부족하고 또 헤지펀드 ETF별로 어떤 전략이 완전히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전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사실 좀 그렇고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가 또 상대적으로 좀 불투명합니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투명하지 않으면 예. 약간 기밀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내에 있었지만 헤지펀드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옛날에 제가 프랭클린 템플턴에 있는데 그 당시에 네. 제가 저희가 K2라는 헤지펀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한 10조 정도 됐는데 네네. 이제 그거를 국내에 마케팅 하려고 결국은 국내에 좀 도입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쪽하고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헤지펀드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좀 견적이 나왔고 그리고 헤지펀드를 볼 때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국내 롱숏 펀드를 할 때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는 항상 절대 수익을 추구합니다. 뭐 이런 컨셉의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사실 헤지펀드는 항상 모든 상황에 플러스를 낸다는 컨셉이 아니라 헤지펀드도 깨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10% 오른다고 하면 10%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헤지펀드는 올라갈 때는 한 70% 따라가고 하락할 때는 10% 할 때 한 20%만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비대칭 수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게 수익이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런 비대칭 수익을 잘 추구할 수 있는 ETF를 찾아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구체적인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대표님한테 직접 자문을 받으시던가 이건 여기서 좀 말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리를 하면은 일단 경기 방어주 쪽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쵸. 뭐 대표적으로 딱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코카콜라나 약간 그런 주식인 그렇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벚꽃 맞습니다. 해설이라든지 그런 또 추가적으로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현금 한 50% 정도 그 정도는 또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채권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가장 좋은 채권 대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투자한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채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근데 채권 얘기하니까 내 채권 안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스펙트럼이 많습니다. 그냥 제가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채만 하십시오. 사실은 이거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회사채가 소화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한데, 네네. 근데 우린 전 투자자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증권사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게 우량 회사채입니다. 우량 회사채나 준정부채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은 국채보다 금리가 좀 높죠. 그쵸, 높죠. 국채보다 금리가 높고 그리고 이 회사가 부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현재 시점에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경제가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리스크가 더 야기화될 수 있고, 두 번째, 국채 금리보다 높다는 거는 그만큼의 가상금리가 들어있다는 거고, 그 가상금리는 그만큼 해당하는 채권이 국채보다 더 위험이 하다는 거의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금리 자체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경제가 점점 힘들어질 거라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국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채가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높아요. 네. 지금 현재 한 4.5% 받을 수 있어요. 와. 4.5% 정도. 그러니까 예금의 속성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향후 경제가 나빠지면은 주식과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적인 국면인데, 그래서 일단 현재 국채를 중심으로 포트를 짜셨으면 좋겠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근데 아직 금리가 여기가 현 정점인지 아닌 좀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시점을 딱 포인트를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간을 사시라고. 그래서 이번 연말 연초를 쭉 그냥 분할로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4, 4분기가 사실상 정점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설령 뭐 더 보수로 본다면年초까지 늘려서 네.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국채를 살 때는 금리 정점이 예상되는 거 한 8분 정도 때부터 분할로 매수하라. 정리를 하면은 국채를 투자하시고 국채를 좀 장단기 채권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거를 시간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약되는 관계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건 채권을 투자하는 건 간에 글로벌 매크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와 부합되는 편한 투자하십시오. 예를 들면 글로벌 매크로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벌 매크로에 반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국채를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방향성에서는. 두 번째로는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쨌건 간에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이 포커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수익 포커스보다는 우리가 틀렸을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그 위험에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지에 대한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에 더 방점을 하시고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자산 관리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뭐 부정적으로 본다, 뭐 좋게 본다 그걸 떠나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방어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딱 결론이 드네요. 지금 그냥 국채 사야겠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정말 하드 랜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자산들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면 국채에서 먼저 수익이 나야지 나중에 또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맞습니다. 순간이 돌아오니까 뭐 물론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실 현금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베어마켓 랠리를 잠깐 나오는 걸 활용을 해서 약간 좀 포트 비중을 좀 조절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냉철하고 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뭐 대표님께서 자문도 하고 계시니까 직접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막영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